같은 내용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 쪽은 어, 이제 의료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어, 2장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 회복 활동 성과와 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와 건강불평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 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 그동안 의료사회의 활동을 쭉 모은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동영상 5분짜리 잠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공유에 그 소리 공유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요? 네, 그 공유하실 때 소리 공유 체크하셨어요, 박스에? 아, 그걸 안 해서 그런가? 네네네. 그거 한번 해보셔요. 잠깐만요. 어, 공유 내용 안에 다 그 있고, 좌측에 뭐 소리 공유하는 그 체크하는 그 조그만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소리 공유 옵션. 네. 네, 최적화. 네, 그거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 쌍지리에서 공사일도 하고 낙농, 즉 젖소를 키우는 이수청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농촌이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병원의 문턱이 너무 높았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는 게 쉬운 시절은 아니었죠.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의 형태가 협동조합이 된 것이죠. 일반 개인적인 병원들 아무래도 이익을 도모하는. 근데 우리 협동조합은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는 우선 생명이 필요해요. 정책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의료생협 길동무 사업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앞서 어르신 건강 돌봄을 실천한 좋은 사례입니다. 또 2015년부터 연합회 차원에서 펼친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법률을 제정하는 데 견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의료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재택의료센터에서 다학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직종들이 모여서 한 환자를 깊게 관찰하고 토의해서 전인적이고 통합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가족은 어떤지, 경제적인 상태는 어떤지, 평소에 위생 상태는 어떤지, 그래서 그분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어보고 싶어도 긴 얘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워낙에 바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집에 이렇게 방문 와 주시면 의문점이라든가 물어볼 수 있고. 엉덩이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이팅. 의사 선생님이 안 오시면 내가 1급을 불러가지고 타고 가야 할 건데 오셔서 방문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편안하고 치료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의료사역이 지향하는 지역사회 중심, 사람 중심의 또 환자 중심의 의료를 보장하는 부분들, 의료사역이 그런 높은 수준의 1차 의료를 제공하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1차 의료를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진료에서 치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교육, 예방, 이렇게 본인이 건강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고 무릎 같은 게 좀 아팠었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직장 생활 한 40년이 나가고 나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배워보니까 요리를 한다는 게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이런 돌봄이나 의료사업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사업이 늘어나서 그런 곳곳에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도 역시 예전에는 이제 수출공단이 있고 해서 젊은 층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고령화되고 있고요. 이런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가 기초지자체별로 제공이 돼야 되고 그 한국이 의료비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있는 의료 서비스가 다 제공돼야 되지 않나. 그런 계기가 의료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의료사역을 꼭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웃과의 관계도 만들어지고 건강 전문가와의 또 관계도 만들어지고 저는 의료협동조합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 선배님들이 계셔서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의료인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과 의료인들이 협동해서 운영하는 의료협동조합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의료랑 복지에 이제 좀 더 기대게 되겠고 제 노년에는 이제 의료사업이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난 30년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장애인 유치제도, 방문의료 등 공적 제도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올해 통합돌봄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고령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사역은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료사역 30주년 축하합니다. 의료사역 30주년 네, 5분 동영상 30년의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드린 부분인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PPT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거를 좀 전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사회가 돌봄의 사각지대가 넓어져서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은 2050년 정도가 되면은 고독사가 일상화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또 건강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제대로 필요한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돌봄의 쓰나미다. 돌봄의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서는 시민이 끼어 있어야 되고 마을 공동체가 이 돌봄의 주체로 또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들을 구축하는 작업을 의료사업을 통해서 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를 통해 갖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네.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 회복 활동 성과와 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30주년이 되어져서 저희가 행사를 국회에서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보셨고요. 이제 발표 내용 부분들은 좀 의료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또 그것의 미션은 뭔지 또 마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그 시간대 설명했던 내용 쪽 부분인데 가난한 노인들이 양산이 되고 있고 빈곤 노인 가구의 퍼센트가 10% 정도 이르고 노인 자살률이 1이고 또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의료비 상승도 다른 나라의 2배 이상 빠르게 증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이거를 뒷감당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2040년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비 부분이 GDP의 한 2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6.9%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한국 사회 내에서 돌봄의 수요는 많아지고 또 돌봄의 사각지대는 여러 군데서 많이 생기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국가 차원 내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 부분들이 이후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격차를 이루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을에서 본인의 건강을 돌보고 또 이웃의 건강을 돌보고 마을 공동체의 건강을 돌보고 이런 활동들이 밑거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막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가족은 취약해지고 개인은 이 부분에 잘 모르고 보면은 그런 거니까 점점 의료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롭고 1인 가구고 또 건강에 대한 지식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은 갖고 있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태동한 부분들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서 지금은 이제 30군데 정도가 생겼고 거의 이제 전국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각 지역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 되게 6천, 7천, 8천 세대까지도 되는 큰 규모의 그 지역에서의 협동조합의 어머니와 같은 튼튼한 기반을 갖고 있는 쪽이 의료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 그만 의료 협동조합이 튼튼하게 성장해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예. 오히려 보면은 관리 감독을 하려고 그러고 뭐 인간을 갖다 내는 데 갖다가 시간을 지연하고 뭐 핑계를 대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순전히 풀뿌리 민 공동체의 힘에 의해 이렇게 쭉 성장해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그 사이에 2012년도에 이제 이 마을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의료 사업이 이제 언론에 소개되고 난 다음에 속칭 다무장 병원이라고 이게 돈 되겠다. 이게 의사가 아니면서 병원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료협동조 그때 의료생협이었는데 의료생협을 범인은 많아서 뭐 2천만 원에 팔고 이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2012년도인데 그때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의료생협 그러니까 상업적 의료생협이 700개나 됐어요. 지역 주민들이 만든 거는 20개밖에 안 되는데 700개나 만들어진 상업적인 의료 생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갖 불법 탈법 역할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 20년 정도 이상 만드는 기반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보라도 공공성이 있는 기반들을 확고히 만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맞는 20개가 다 의료사협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고 기존의 상업적인 의료생협과의 차별성을 지니면서 지금은 이제 이 의료생협이 점점 이제 관리 감독을 받으면 없어져서 700개가 있는 거가 지금 150개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안에 의료생협은 정리가 될 계획이고 그리고 의료사협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 지원하는 활동들을 받으면서 지금은 계속 성장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012년도가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다. 700개 대 20개의 싸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업적인 의료 생협을 깨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료 사업이 이제 대두되게 됐고 이제 지금은 계속 성장하는 국면 쪽에 있습니다. 이게 조합원이 성장되고 출자금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쪽 부분이어서 조합원이 지금 전국에 한 6만 5천 정도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부분에 있어서 교회하고 협력하면서 이런 이제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돌봄 사업소, 의료 사업소 이렇게 쭉 되어지면서 전체에 보면 사업소가 100개가 넘습니다. 오면은 그런 부분이고 전체 이제 매출 규모 같은 경우도 한 이제 1,000억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직원 전체 현황 부분이 1,600명 정도가 되고요. 사업소가 이제 119개 정도가 되는 그런 큰 변화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의료 사업에 있어서의 주요한 성과를 보면은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의료인과 지역 주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사회적 약자의 건강성 보호에 앞장서왔다. 그리고 지역 기반으로 환자 중심 의료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왔다. 자기 돌봄, 서로 돌봄, 공동체 돌봄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해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의 첫 번째 성과 부분이 의료와 돌봄의 이제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게 협동조합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투명하게 또 공공성에 기반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가족조차도 버림받던 사람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되고 또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병을 받으면 이 공적인 성격에 있는 병원을 다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산으로 사적 자산으로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원들이 다 오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병원하고 별 다를 게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신뢰 기반이 깨졌던 부분인데 이제 의료사역 같은 경우에서는 기독교의 그 정신을 바로 세우는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또 환자를 위한 병원 또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국 사회에서 새로 이제 만드는 역할들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 의료 사회에서 역사 부분인데 눈여겨보자고 한다면 중요한 부분들이 의료 사업의 첫 시작은 68년도에 청십자 장기려 박사가 시작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가 68년인데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이 정착된 거가 89년도니까 무려 20년 전에 기독교에서 장기려 박사를 통해서 민간에서 먼저 이 의료보험조합을 시작한 거가 20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안성의료사협이 주치제도를 이때 시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2024년 내년도 2025년 정도가 돼야지만 주치의 기반이 되어지는 환자 중심 의료를 정부가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거니까 무려 보면은 30년 전에 국가에서 제도화되기 전에 미리 보면은 주치제도를 시행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처음 시작한 것도 바로 의료사업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의 장기요양보험의 지금의 요양사업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의료 생협 연합회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의료 조합을 만든 것도 또 단기 요양에 기반이 되어지는 돌봄 사업을 시작한 것도 그리고 주치의 사업을 30여 년 전에 시작을 한 것도 그리고 병원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 공공성에 대한 걸 강조한 것도 중요한 축 부분들이 다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주도하는 장기려 박사가 시작을 하고 기독청년의료인회가 시작을 했던 주요 사업이 지금에 있는 정부 정책에 의료 돌봄의 그 근간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사업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의료 돌봄의 근간을 세우는 활동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30년의 그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그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제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 가족조차도 버린 환자들을 이제 선교사들이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콜레라는 호랑이가 살점을 찢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질환이다. 굉장한 공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콜레라는 주로 이제 장애염증이 있는 부분인데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장작 같은 경우도 마른 장작이 아주 시커멓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죽습니다. 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공포를 지닌 거죠. 그런데 가족도 버린 환자들을 선교사들이 직접 돌보고 한글로 손을 씻고 물을 끓여 먹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환자를 돌보는 활동들을 역사적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우리나라 역사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돌봄과 섬김의 역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관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섬김 그리고 돌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지금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고 또 가난한 성도가 늘고 교회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려 박사가 민간에서 처음으로 의료보험조합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94년도에 안성의료사협에서 그걸 했는데 그걸 시작하기 전에 기독청년의료인회에서 이거에 대한 토론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수련회를 많이 하면서 기독청년의료인회를 통해 하고 왜 의료협동조합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94년도에 안성의료협이 됐던 거죠. 또 수련회 때 논의를 했던 모습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제 30대 때 그때 모습으로 있는 우리 기청이 수련회 때 들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보면은 네네 이렇게 30대의 풋풋한 모습으로 있는 거를 상상하기 어렵다
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건의료 전문가와 주민이 협동해서 스스로를 돌보고 또 마을을 돌보고 하는 이제 건강 공동체로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한국 사회 내에서 건강할 권리, 또 협동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같이 협동을 하도록 하는, 예, 그리고 건강한 세상, 예, 의료 돌봄을 통합으로 묶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마을의 건강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건강을 실천하는 조합원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게 마을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 사회에서 이제 뿌리 내리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형 지역사회 모형,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있으면 그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직종들이 다학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들이 지금의 의료 선진국에서 주로 유럽에서도 삶의 질이 높은 북미 예, 유럽 지역과 북미 지역 부분에 있어서의 모델 부분들이 이런 이제 지역사회 통합 모형 부분인데 이제 의료사협은 그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성장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조합원 수의 성장, 출자금의 성장, 활동 조합원의 성장, 또 건강 모임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들이 쭉 돼 있어서 우리나라 협동운동의 역사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의료 돌봄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협동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고용 부분인데요.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대개는 공급자 중심의 뭐 우리가 처방을 받나 하더라도 의사가 뭐 이거 얘기하라면은 토를 달기가 힘들고 내가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일주일에 오면.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처방하고 병원의 운영도 오면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놓고 의료인과 의료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서로 논의해서 우리가 이런 자원들은 지역에 어떻게 쓰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안착시킨 거니까 한국 사회 내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말하면 높은 수준의 예, 예, 그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고 또 마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올린 그런 상태인 부분이니까 저는 이러한 수준의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오면은 의료 분야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 분야인데 전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이것은 어떻게 써야 된다. 또 그것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냈으니까 대단한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협동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에서 이런 부분 했고요. 환자 권리 장전을 채택하고 병원은 돈 버는 데가 아니다. 사람들이 치유받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경험을 하고 성찰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자리가 바로 병원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식화 시켰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게 쭉 돼서 30년이 있다가 이제 신평원 쪽에서도 건강보험 쪽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해서 구체적으로 의료 사업에 있는 병원들이 운영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인 근거로 산출을 했는데 의료사업에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1년에 의료비를 40만 원씩을 절약해 주는 거예요. 서비스의 질은 높고 오히려 의료비 부분들은 더 절감되고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숫자는 줄여주고 보면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서 교육해주고 방문 의료를 해주고 이런 부분인 거니까 한국 사회 내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거에 대한 보면은 어떻게 말하면 의료인이라고 하는 이게 큰 의식에 똘똘 뭉친 그 집단 속에서 그거를 깨어지는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그 가치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실 의료사회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언하고 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근데 그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또 입증됐다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또 사회약자의 건강권에 이제 앞장서는 활동을 했는데 이런 효과 부분은 이제 로제토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 이제 로제토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그 나이스라고 하는 신부가 그 지역을 돌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을 했는데 미국에서 주로 오면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이 로제토 마을 같은 경우에서는 독특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긴밀하게 서로 의지하고 돕는 관계를 통해 갖고 심장병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 로제토 마을을 통해 갖고 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감염성 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또 스트레스,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규명하도록 했던 부분들이 로제토 마을이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이 로제토의 이펙트를 한국 사회에 만들어가자. 건강한 마을 공동체의 힘 부분인데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지금의 요양사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의료생협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주치 사업도 처음 시작했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중요한 요양사업도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면은 좀 소외받은 그룹이 어, 소득도 낮고 또 사회에 있어서 어, 취직하기도 힘들고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그러고 보면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그룹이 바로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들만 주치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걸 2015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갖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5년도, 16년도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2017년도에 장애인 건강본법을 국회에서 직접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거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의료사협이 사실 우리나라 중요한 법의 몇 가지 부분들을 법을 새롭게 만들고 또 개정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도 의료사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장애인 건강법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보면은 의료사협이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 지역 기반의 의료 돌봄, 방문 의료나 또 다학제 주치의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시작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의료사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환자 요구에 맞게 팀원을 구성을 하고 환자 중심의 교육과 방문들을 먼저 시작하는 그룹이 바로 의료사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안성의료사업이고 여기에 인천 평화입니다. 보면 9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좀 안 보이긴 하지만 요 뒤쪽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보면은 90년대부터 인천 평화연 쪽에서 이제 마을 의사로 보면은 한 8년 정도간을 북일신동에서 인천 지역에서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지역에 있어서 환자 중심의 의료 돌봄의 중요한 기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 재택의료라고 해갖고 각 지역에 이제 확산되어진 기반이 되는데 정부가 인정하는 재택 의료센터 그러니까 각 시군구마다 지자체가 추천을 해서 재택의료센터 한 군데를 두는데 지금 전국에 민간에서 만들어진 그런 재택의료센터는 한 50여 개인데 그 절반이 의료사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재택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료사협을 통해서 확산되어졌고 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학제 팀 기반의 제가 노인 방문 의료 사업 등 이게 이제 다학적인 방문 진료 사업을 또 해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다학제
제가 방문 지원 사업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지역에 확산한 역할들을 냈습니다. 이게 방문 재택으로 사업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하고 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면 정책 공고를 하고 또 실행 주체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뭐 이런 변화를 만들었는데 여기 지역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환자 중심의 건강 돌봄을 확산시키는 역할들 지역에서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돌봄, 서로 돌봄, 공동체 돌봄, 건강 장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각 지역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 돌봄 사역들이 뿌리를 내리고 돌봄이 통합적 기반을 갖춰주는 그런 중요한 변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 서비스를 노인 일자리로 만들어서 각 지역에 있어서 지자체와 의료 사업이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여러 지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고 건강자치 역량이라고 해서 통합건강 돌봄 주민전략 그래서 건강 리더를 육성해서 지역의 돌봄에 주요한 인력으로 쓰는 부분들을 만들어 갔고요. 약대동에서도 부천 의료 사업에서 하는 건강 리더 모임에 같이 교육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정도의 변화들을 한국체에서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행위별 수가의 한계 부분을 이제 환자 중심으로 바꾼 거, 그리고 또 각 지역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망을 만들고 또 자본을 축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실질적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역에서의 의료 돌봄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서는 지금에 있어서의 의료 돌봄의 중요한 이제 근간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30년 같은 경우에서는 의료 사업이 양적 질적으로 더 성장을 하고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6년 3월에 돌봄 통합지원법이 이제 발효가 될 예정 부분인데 그것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재정은 지자체에서 되지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주로 그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또 협동조합 또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돈을 내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 체계는 마을 공동체에서 주로 그 전달 체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어서 시군구별로 여러 돌봄 조직들이 유기적인 결합을 해서 통합 돌봄 협의체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가 226개인데 한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가 잘 구성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르신 돌봄, 장애인 돌봄, 또 청소년 돌봄, 정신장애인 돌봄, 대상자들이 다르고 또 서비스 내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요양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생활지원 서비스도 있고 여러 문화적인 서비스에 대한 것도 다 있고 별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한 지역에서 조밀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보니까 한 시군구당 한 100개 정도의 돌봄 조직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관을 포함해서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돌봄 협동조합,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또 교회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비영리 법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되면 한 100군데 정도가 돼서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으니까 한 개 구당 한 100개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2026년 3월까지 한 2만 2천 개 정도의 돌봄 조직을 구성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226개의 조밀하게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만 개 정도의
돌봄 서비스 조직이 틈틈이 돌봄망을 구성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연대 조직에서는 2020년 3월까지 우리가 2만 개 정도의 돌봄 서비스 조직을 조직해 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와 교회나 이제 가능한 조직들이 전체적으로 연대를 해서 한국 사회가 행정 중심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필요한 여러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고 민민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가 저는 주민자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료사협이 갖고 있는 이제 꿈에 대해서 2026년 3월까지 우리가 돌봄 체계를 1년 반 동안에 조밀하게 2만 개 정도의 돌봄 서비스 조직을 구축을 해서 틈틈이 어떤 조직은 먹거리 돌봄을 하고 어느 조직 부분 같은 경우는 유양 서비스, 돌봄 서비스라고 일상생활 돌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 촘촘히 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더불어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궁금한 게 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드릴 부분이 있으면 또 의견을 듣고 또 보충 설명도 드리고 또 얘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또 궁금하신 거나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이렇게 쭉 지나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린가 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저는 의료사업에 대해 듣고 참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네. 의료진흥은 알았지 의료사업은 잘 몰랐었거든요. 네. 10몇 년 전 놀라운 변화, 또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 보고 참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네. 질문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사업에 혹시 이주민 분야는 이주민 사람들은 포함될 수 있는지, 아까 뭐 장애인이 아주 사회적 약자들이겠지만 이주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제주도만 해도 이주민이 거의 5%고 전국적으로 이주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언어 소통 여러 가지 문제로 의료를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점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의료사업에 이주민이 포함되는지 또는 포함되는 어느 정도인지 그거 궁금하고요. 두 번째, 제주도, 제가 지금 제주도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의료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주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에서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서비스가 뭐냐 하는 것들을 꼽아갖고 예를 들면 이제 치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존의 의료 사업이 있던 그 인력이나 인프라 부분들을 가능하면 이주민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또 많으면은 2주에 한 번 정도는 일요일 날이라든가 토요일 날을 정해서 이주민들만이 그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이제 개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 체계가 아직 이제 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 안에서 의료 공제들과 협력을 해서 의료 사업이 1차적인 주치제도 서비스를 하고 또 2차, 3차 쪽에 그런 이제 의료 혜택을 받는 그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이미 이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룹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서 저희도 지금의 이제 한 5% 미만 정도의 주민 부분이 어, 한국 사회가 앞으로 30년 동안에 급변해서 독일이 지금 이주민 비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30년 안에 그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이주민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 생산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상당도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의료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다문화 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내부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을 실천을 하고 있는데도 상당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이제 다음 달에 12월 중순 정도쯤에 제주에서 담을 의료 사업이라고 의료 사업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창립이 되었습니다. 오면은 그런데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제주도에서는 오영훈 도지사가 건강 주치 활동을 이제 제주도에 정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미 제주 의료 사협의 준비위원장인 김영순 선임께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한살림 회장이기도 하고 제주 한살림 회장이기도 하고 또 제주 담을 의료사업 이제 준비위원장이기도 한데 한살림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쪽에서 오면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1차 의료 또 주치 활동들을 다른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소수자로서 활동 부분들은 이제 탈북민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고 탈북민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의료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의료사업 중에서는 성소수자에 관심을 갖고 성소수자의 진료 부분들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팅을 해놓은 쪽도 의료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사업에서 성소수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치료 지침과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인데 그거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정식 강좌로 소개가 됐어요. 근데 그럴 정도 부분으로 그 지역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가장 앞서서 활동하는 그룹이 바로 의료사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최병 선생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없으십니까? 답변이 더 필요한. 네. 답변은 충분히 됐고요. 네. 근데 이주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의료범이 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네. 빼놓고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도 돼 있고 이주도단도 의무적으로 의료범 같은 데 가입하게 돼 있어요. 네, 단지 잘 됐네요. 여기서 그런 게 미등록도장인데 그건 또 별도의 미등록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네,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확장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각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돌봄이나 또는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는 거나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국 교회가 좀 더 이니셔티브를 쥐고 각 지역에 있어서 이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의료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다 합친다고 뭐 100명의 의사가 100명이 안 되는 상태의 부분인데 근데 이러한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의료계도 보면은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서 안착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면 사회적 여러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큰 울타리 역할을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담요마장에 매주 토요일만 나가거든요. 한살림에. 네, 네, 이게 오늘 좋은 정보를 줘서 네, 거기에 저 멤버로 가입하겠습니다. 네, 네, 네. 큰 역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질문 있어요. 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일단 교수님 젊은 시절 모습에 깜짝 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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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예, 젊을 때가 농담이고요. 있었구나 또.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어쨌든 그 안성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특별하다 싶은 신분의 그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해왔던 것이 그동안은 띄엄띄엄 알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희망 사업이랑 여기 부천 사업 회원인데 그냥 제 필요할 때만 그냥 이렇게 했는데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좀 놀랬고요. 전 중간에 그 아까 언급하신 장애인 건강권법이요. 그거는 장애인 당사자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슈 말고 막 우리도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거 말고 뭐 예, 서비스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부 쪽에서 장애인 주치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수가 구조를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등록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계획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의 수가도 마련되어 있고 또 장애인이 좀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직접 이제 방문하기도 하는데 방문 수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책정이 돼 있고 또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료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휠체어를 타고 뭐 몸무게를 재거나 휠체어를 타고 이제 키를 재거나 뭐 이런 부분이 하려면은 그래도 시설이나 상당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이어서 각 지역에 있어서 의료 사업이 장애 건강 주치 활동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동력의 역할을 하고요. 또 그 경험을 가지고 의과대학에서 이 장애 감수성 보면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보면은 어떤 것이 장애인들을 차별되지 않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의과대 교육 과정에 직접적으로 이제 녹아 내려서 또 소개하는 그런 역할 부분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꿔 놓는 그런 이제 혁신적인 교육들을 이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의과대학을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말하면 상놈의 자식들이 들어오고 보면은 어, 아주 하층민들이 교육의 기회가 열리면서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과정 부분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의사라고 하는 이제 특권화된 이제 엘리트층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좀 그런 쪽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들을 바꿔놓으려면 확실히 교육 체계를 통해 갖고 처음 의사가 됐을 때 지역사회 내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장애인의 감성이라는 것이 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 인식을 바꿔주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저는 좀 이제 주치의나 또 의료 사업이 발전되어지면 서구 사회에서는 사실 그 기독교적인 문화 자체가 어느 정도는 내재화돼 있어요. 물론 일상적으로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매우 비율은 적지만 그렇지만은 그 문화의 근저 안에서는 기독교적인 문화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뿌리 깊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만큼 140년 정도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정말 한국 사회의 문화의 그 근저에 보면은 기독적인 가치와 정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중되어지고 이게 정말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전통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보여지면은
저는 6, 70세 이상이 되는 어떻게 말하면 일제시대를 경험하거나 이런 데에서 어, 또 한국 개신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 전통의 물줄기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가치와 철학이 뭔지 그 지향이 뭔지 또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전혀 지금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의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2050년 정도 되면 앞으로 한 25년 정도 되면은 지금의 주로 기독교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6, 70대가 이제 이제 30년 후에 이제 보면 세상을 뜨시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은 거의 뭐 50대 이후에 또 40대 이러면은 굉장히 갖다가 젊은 사람들이 위축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퍼센트가 어, 전체 한국에서 한 4%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16%인데 4분의 1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도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개신교가 쌓아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들어오면 속절없이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에 있는 이제 의료가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것들을 초기에 그 기반을 닦고 먼저 실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귀한 전통을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정말 그 지역에 있어서의 돌보고 섬기는 이제 그런 역할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야, 참 교회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만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적사 돌봄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쪽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거죠. 사실 보면.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의료 사업을 통해서 또 크리스천 의료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실천한 영역이니까 이거하고 교회하고 연관되어져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료 사업이 아직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지금은 친구마다 한 개의 의료 사업을 만들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30개니까 앞으로도 만들어야 될 거가 190개를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장기려 박사가 처음에 청직자 민간의료 조합을 만들 때는 부산에 있는 23개 교회가 기반이 됐어요. 일종은. 그러니까 의료보험 조합을 23개 교회가 연합해서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일종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보면은 의료 돌봄의 새로운 변화 같은 경우도 저는 한국 사회가 그런 거에 대한 중요한 전통도 안고 있고 아직도 사람을 많이 품고 있고 또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섬김에 대한 정신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돌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보면 1919년도에 보면은 일제 강점을 앞두고 뭐 기민 독립운동을 개신교가 주도를 했듯이 보면 1.5%의 인원을 갖고 그래서 33위 중에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개신교가 역할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돌봄 운동을 독립운동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봄 독립운동이다. 네, 그래서 돌봄의 쓰나미하고 재앙을 앞두고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네, 교수님 그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 감동스러운데, 그래도 의료는 그나마 이렇게 건강과 직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접근하기도 좋고,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의사들이나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들이나 다 하려고만 하면 그래도 좀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그 돌봄은 또 뭐가 있을까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돌봄 조직이 한 100여 가지 정도는 돌봄 조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조직을 해나갈 건가 할 때 정말 이 깨어있는 시민과 이 시민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기독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섬김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성서적으로 어떻게 섬겨왔고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섬겼는지를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교회 모이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너무 똑똑해서 아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아서 그런지 너무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정말 그때 당시 30여 년 전부터 시작했던 이런 그 정신을 가지고 이런 그 선배들의 신앙심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한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늘 이 뉴스나 이런 그 정보들을 보면 자꾸 불안한 생각도 들고 너무 이렇게 희망이 없어지는 생각만 자꾸 들거든요. 근데 그나마 오늘 이제 제가 뭘로 마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던 중에 그래도 100여 가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희망을 가져보는데요. 그나마 제가 약대동에서 느낀 거는 이렇게 건강 리더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또 이웃에도 진짜 관심 갖고 같이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게 그 건강 리더 교육을 받으면서 더 그런 게 생겨졌거든요. 정말 이런 게 확장돼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 나이 들면 특히 나이 들면 자기 건강이 자꾸 위험하고 불투명하고 또 어디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자꾸 되어지다 보니까 불안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건강과 의료 협동조합은 의사협은 그나마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나의 관심이 곧 그것이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내 일이니까 그렇게 이제 된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아무튼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좀 모이게 하고 좀 조직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뛰쳐나가고 잘 안 되고 이런 것에서 아무튼 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희망을 가졌고 좀 어떤 그 100개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좀 선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네네. 제가 조금 양떼동의 여러 활동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바라는 부분은 예를 들면은 이제 젊은 세대, MZ 세대한테 우리가 이런 활동을 같이 하자, 라고 이제 권면을 할 때, 우리가 그 젊은 세대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가
어떤 부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눈으로 이게 뭐 좋아 보이는다고 하는 게 국한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 MZ 세대한테는. 그런 부분에 있어 젊은 사람들의 소통에 대한 쪽 부분에 더 앞서야 되는 쪽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활동 자체가 마을을 건강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의 어떻게 말하면 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또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목표를 정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훨씬 더 보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해되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뒷받침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또 의미가 명확하고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을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근데 가난한 성도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부흥회하고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은혜가 느낀다고 그러는데 밖에 나오면은 교회가 하는 여건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가 느껴지는 거죠. 실제 이게 정말 그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미를 나누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교회는 자기 조직을 비대하게 하고 또 그 큰 조직 부분이 또 세습되고 알고 봤더니 이게 교회라는 큰 사회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고립된 조직에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굉장히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또 세습을 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봤더니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속의 껍데기를 씌워놓은 거야. 사실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교회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MZ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에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서는 마을 공동체에 열려 있고 또 마을에 있어서 보면은 삶의 여러 가지 짐을 진 사람들한테 그 짐을 가볍게 하는 활동들, 서로 돕는 활동들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의 변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들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좀 그러면은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거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기반 부분들을 조금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렇게 하는 과정에 보면은 지금 약대동에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은 굉장히 갖다가 많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담는 그런 비전이나 이런 담론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쪽 부분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마련하는 데는 굉장히 약하다. 예를 들면은 돌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돌봄이 조금 더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돌봄에도 공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장기간보험에 적용을 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세롱교에서 하는 이 돌봄의 사역들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거나 반나절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오면은 여러 형태의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게 조금 더 높일 수 있거든요. 전문성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좀 더 평일날 전체로 가능하게 확장할 수도 있고 좀 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런 서비스를 받고 조금 더 중증이 있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은 공간이 필요하거든. 실제로 보면 저는 세롱교회소에서 정말 그 앞에 그러니까 폐기물 가공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부분들을 주간보호센터로 좀 번듯하게 건물을 좀 올려서 거기에서 여러 서비스도 같이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또 그러면은 정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필요한 서비스도 받고 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텐데 지금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람을 모으거나 또는 사회적 자본을 모으거나 사회적 자본을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앞에 땅을 살 거 아니야 오면 땅을 사야지만 땅땅거릴 수가 있지. 응?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생각들이 굉장히 좋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만큼 보람도 느끼고 일하면서 어제 성과도 보고 또 그것이 제도적으로도 잘 지원되는 구조와 만들려고 한다면 조금 그러한 그 물질적인 기반이나 어떤 기반들이 더 있었을 때 사람들이 아, 내가 하는 활동들이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 돌봄이 가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대우를 받고 또 서비스도 굉장히 약간 의미 있는 딴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완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바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동안 쭉 해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제 도서관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을 하다가 지금 이제 돌봄에 대한 걸로 관심을 둬있는데 이게 이제 한 단계 점핑을 해야지만 그 돌봄의 실질적인 변화로 가는데 그동안 했던 거에 그 역량만 갖고는 한 번에 점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관계망과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지만 사람들한테 필요한 돌봄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회적 자본을 모으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그 공간을 마련하고 사람들 쉴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교회에서 하는 마을 공동체의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정말 어디다 내놔도 정말 갖다 멋있다. 어?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생각은 굉장히 많아. 노력도 많이 해왔고 그런데 기존에 여러 가지 활동한 것에서 또 한 번 이게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그 선교사역 마을 공동체로 하려면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일조로 보면은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가야 되고 어, 힘을 모아야죠. 일주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돌봄 사역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거를 얼마큼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또 우리의 힘을 모아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어, 어, 사력을 다하고 또 새로운 비전들을 구체화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네.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저는 이제 약대동에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네. 저희가 부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 게 거기서 그 건강 리더들을 지금 약대동 그러니까 동단위 아니면 내지는 지역에서 리더를 그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권사님도 그 교육을 받으셨고 그렇죠. 현재 그러면 네, 이게 현재 아니 그걸 교육을 하시는 목적이 뭐며 또 그걸 하고 나서 그 리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수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마을에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적 자본을 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어떤 이런 단체들이 좀 독립성 있는 자본으로부터 좀 여유로운 이런 일들을 가지게 됐는데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든 지원이 들어오잖아요. 기본적인 지원이 되니까 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선교적 사역에서 처음 시작은 선교 사역이 됐을지 모르지만 공적 자본이 들어가면서부터 여기에 좀 발이 붙잡혔다고 할까요?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생겨서 사실은 선교 사역으로부터는 조금 멀어진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 이렇게 발목이 잡히지 않고 우리가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체성이나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본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건강 리더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이고,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현재 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의 성격은 무엇으로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걸까?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네. 예, 건강 그 리더의 역할들은 일종의 이제 그 돌봄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또는 이제 돌봄의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 이제 연동하는 역할들을 건강 리더 쪽에서 하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정작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연동한 역할들을 해서 각 지역에 있어서 이제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이제 일정 정도 할당을 하고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지역에서의 건강 리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육성을 하고 활동을 어느 정도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지금의 예산으로 이제 배정해서 진행되는 상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건강 리더로 육성을 했으면은 또 활동을 갖고 이제 지자체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원을 받거나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천 의료 사업하고 또 상의도 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이제 돌봄 통합지원법에서 일상 돌봄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법적으로 지자체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돌봄 서비스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재원을 주고 또 지자체가 이것을 지역 주민이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법에는 이제 해야 된다는 것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갖고 구체화된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는 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안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못 가요. 그래서 이동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병원에 직접적으로 모시고 가는 이동 서비스를 한다. 아니면 이제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지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등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자체한테 청구를 하라는 건지 미리 갖다 건강 리더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건지 그게 아직까지는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구체적으로 이제 조례를 통해서 그것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활동들을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그런 거가 아직은 이제 정돈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 제정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2026년 3월까지 이런 건강 리더가 하는 여러 가지 일상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안착을 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책임이 지자체한테 주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활동을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 리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활로를 이제 앞으로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또 우리의 발목을 또 잡을 수 있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의 여러 가지 이제 관계망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해서 사람의 관계망 자체가 동일하게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자본이 형성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동체가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망들이 긴밀하게 된 것 자체를 이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관계망이 있었을 때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서는 조합 활동을 통해 갖고 실질적으로 출자금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지금 웬만한 협동조합, 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출자액이 되는 경우가 대개 10억 넘는 경우에서는 일반적이에요. 보면은 많은 경우에서는 7, 80억 정도를 갖고 건물도 소유하는 건물주고 규모가 커진 데에서는 일정 정도의 출자금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축적하고 있고 조합원 같은 경우도 한 7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조밀하게 사람들 연결하는 그래서 지역에 있은 어떤 문제를 조합원들이 결의를 하면 축적된 그 출자금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자 또 어떻게 쓰자 또 어떤 사람을 돕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족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그 행정에서 어떠한 규정을 두고 거기에 따라야지만 우리가 그거에 관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그게 우리의 어떤 활동 자체를 제약하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장기요양 보험이나 이제 건강보험에 구체적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가나 이렇게 되는 거는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가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지원 구조로서 수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규모 자체가 앞으로 이제 2040년 이런 정도 되면은 GDP의 20%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활동의 전체의 5분의 1 정도가 사실 그런 비용으로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별도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이미 형성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이제 의료비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다 보면은 보험료를 내거나 세금을 내거나 그런 걸 통해서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뒷받침을 해서 가는 거고 또 우리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돌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갖고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활동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사용 안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돌봄의 여러 가지 영역을 확장하고 사람들을 더 돕기 위해서라면 이제 국가에서 또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보장 체계라고 해야 되는데요. 사회 보장 체계를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짧게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현도 목사님하고 점심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하고요. 오늘 또 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 초기에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 같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참 잘해왔는데 교회가 세상에 어떤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좀 양적 물적화되면서 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기능들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 맞아요. 쓰나미처럼 돌봄 쓰나미, 돌봄 독립운동처럼 이렇게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법제도적으로 좀 이제 좀 뜯어보면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아무리 좋은 이제 그 마음이나 어떤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어떤 형식적인 의지와 행동 또 법과 제도로 또 구현되지 않으면 또 사회적 자본이 결합되지 않으면 또 실제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돌봄지원법이 올 3월에 이제 제정이 되고 이제 2년 유예 기간을 통해서 어찌 보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기간인데 저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나 이제 어떤 뭐 거대한 어떤 사회적 자본이 들어와서 이 시장 자체를 또 좀 물을 흐리기 전에 좀 뜨리는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또는 지자체와 또 연대해서 또 미리 이제 또 선점해 나가거나 또 같이 이제 그 가치를 공유하고 행동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맞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이 2년 이제 시행이 유예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시행착오를 좀 거치고 지자체도 준비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재원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재원을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 준비가 거의 안 된 것 같고 맞아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지자체도 그 사실은 부천이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 해도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잘 모르거나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이게 뭐냐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주, 부천 뭐 이 정도 부평. 그래서 저는 제주의 좋은 모델 또 부천, 부평 저는 이제 부천, 부평을 하나로 좀 보고 싶은데 뭐 지역적인 거리도 가깝지만 실제 부천, 부평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정서적인 어떤 그런 이제 좀 교감도 쉽고 또 가깝고 또 제가 부천을 살면서 한 10년 동안 느낀 거는 경주같이 소도시 같은 어떤 정서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돌봄, 상생 돌봄이 좀 제대로 어떤 좀 마인드 있게 좀 제대로 좀 자리 잡는다면 어떤 선도하는 어떤 그런 좀 모델이 나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이나 이원도 목사님이나 또 우리 같이 이제 쭉 강의 같이 들으셨던 분들이 뭐 마을대학 또는 조합 또는 이런 어떤 그 법적 실체를 가지고 움직일 때 또 같이 힘을 받고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될 때 또 같이 한번 준비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부천이 따뜻한 동네군요. 올해는 엄청도 그렇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보면은, 신앙의 그 정수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깊이 뿌리 내려고 했으면, 어, 어떻게 하냐면, 그 사회가, 지금과 같이 각자 도생의 사회가 아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좀 꽃피울 수 있는 쪽 부분인데 그것이 복음의 열매인 거고 우리가 가난한 사회에 있어서 가난을 극복했고 또 독재도 이겼고 민주운동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민주화를 향한 큰 장정에 나가고 있는 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가치, 생명 존중의 가치, 또 민주주의, 돌봄,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크리스찬들이 좀 앞장서서 우리가 꽃을 피우고 또 우리 사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의 기여가 있으면 저는 그거 자체가 보면은 하는 나라가 정말 한국 사회에 있어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네. 뭐 그런 걸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이 쿵쿵대고 보면은 또 그게 우리 삶의 소망인 거고 그렇죠 보면은 예. 그래서 저는 신앙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 안에서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이렇게 뿜게 하는 동력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혹시 더 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김명정 선생님하고 신은희 선생님인가요? 누가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마이크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농촌 지역에 이제 귀촌할 때 보통 이제 네. 주변 분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사항이 이제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네. 분들이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 뿐만 아니라 쭉 이제 저희가 공부해 오는 과정에서 통합 돌봄에 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의료 사역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농촌 지역에서 그런 의료 문제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가슴이 좀 이렇게 벅차오르는 듯한 새로운 비전에 대한 공부여서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지금 농촌에서 이런 그 의료 돌봄에 관련한 기반을 만들려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데 법에도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법이 제정이 됐어요. 내년 8월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 내용 안에는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돌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법 내용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이제 의료 사업이나 돌봄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례들이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를 해서 농촌 지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생명농업 플러스 농촌이 갖고 있는 그 돌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것만으로도 치매에 치유 효과가 있고 실제로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도 같이 오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그냥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농촌 같은 경우에서는 마을이라는 것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돌봄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농촌이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 가치, 그 돌봄의 가치를 잘 살리면 제가 보기엔 귀촌 귀향하는 사람들도 늘 수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돌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농촌이 새로운 활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면 농촌에도 의료 사업이 만들어진 좋은 사례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법이 어떤 법인가요?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법.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사회서법. 네. 그 검색하면 나오실 겁니다. 그 이미 법안이 마련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때 농촌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법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법제화돼 있으니까 그런 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 연관될 수 있게 실제로는 저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좀 꿈을 꾸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젊은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본인이 거기에 또 헌신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요.
제 강의가 한 번 더 남았는데, 그거는 협동조합의 역사가 100년인데, 100년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였다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러니까 생협이나 뭐 신협이나 다른 협동조합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그 생명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